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교육과 조기 전문화의 맹목적인 추종을 깨뜨리는 책으로 이 저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운동선수, 예술가, 발명가, 과학자들을 조사해보니 폭넓은 관심과 호기심이 가득한 제너럴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타이거 우즈처럼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로저 페더러처럼 인생 전반부에 여러 분야를 탐색하다가 한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타이거 우즈와 로저 페더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근데 타이거 우즈는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골프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타이거 우즈는 7개월, 태어나서 7개월째 골프채를 쥐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2살 때 텔레비전 방송에도 출연을 합니다. 골프 신동으로 출연을 한 거죠. 그리고 그 10살 이하 부분에서 골프 대회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4살 때 하는데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부터 8시간 동안 아버지가 골프장에 타이거 우즈를 데려다 놓고 들여보낸 다음에 8시간 뒤에 데려오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오랜 시간 훈련을 했던 거죠. 그리고 8살 때 이미 아빠를 이겨버립니다. 아버지도 이제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분이 아닌데 8살 때 이미 아버지를 골프로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1위의 이제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 명성을 날리죠. 그런데 재미난 건 이제 로저 페더러입니다. 로저 페더러는 어렸을 때 스키, 레슬링, 수영, 스쿼시, 스케이트보드, 배드민턴까지 모든 스포츠들,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들은 대부분 다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어머니가 운동 코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어머니가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처럼 열심히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압박을 주진 않았다고 해요. 밀어붙이는 푸시형이 아니라 풀리형. 그냥 말리는 형태였다고 해요. 오히려 운동 스포츠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를 말리는 그렇게 계속 이제 다양한 스포츠들을 경험을 했던 거죠. 로저 페더러는 어릴 때. 근데 이제 10대 때 들어서 테니스에 급격하게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테니스 선수로서 진로를 정하고 나아가게 됐는데 30대 중반까지 테니스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리는 선수들인데 자라온 환경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이다 라고 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타이거 우즈를 꼽는데 지금 이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에 이 저자 데이비드 앱스타인은 그와 반대되는 부분들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거 우즈나 이제 이런 선수들은 실제로 이제 협소한 환경에서 그 성공한 훈련을 했던 선수들이라는 거고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학습 환경이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어가야 될 환경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친절한 환경입니다. 학습 환경인데 이 환경은 동일한 패턴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피드백도 정확하고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이제 사악한 환경, 위키드 환경인데 게임의 규칙이 불분명하고요.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피드백이 늦거나 이제 부정확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거 우즈처럼 그렇게 한 분야를 깊게 그냥 공부를 하는, 깊게 훈련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이 친절한 학습 환경에 맞다는 거죠. 근데 사악한 환경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이 일정하지가 않고 불분명하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타이거 우즈처럼 그렇게 신중한 훈련을 계속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보통은 이 한 분야만 깊게 판 전문가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 그 분야에 대한 지식만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딱 한 분야에서만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들을 모두 가져와서 이 문제를 재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방법
것들을 다른 분야에서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사악한 학습 환경에서 문제 해결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로 예를 든 한 가지 그 사례가 이제 방구 사례입니다. 방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방구가 정말 많은 방황을 했다는 걸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방구는 15살 전에 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그때부터 방황을 하다가 숙부가 이 성공한 미술 중개하는 업체 소유주였어요. 그래서 미술 판매상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 부족한 거예요, 방구는. 그래서 제대로 판매도 하지 못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또 찾아요. 다른 일을 찾은 게 이제 영국의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보조교사로 일하는 겁니다. 근데 보조교사도 얼마가 하다가 또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서점 점원을 합니다. 그랬다가 서점 점원도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그만둬요.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신앙심이 강했는지 자신이 이제 목사를 꿈꾸게 되는데 9살에 이제 임시 목사를 경험합니다. 설교 같은 것들을 해봤는데 아이들이나 그 청중들이 평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괴짜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그만둡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찾았던 게 이제 드로잉을 했던 거예요. 혼자서 이제 드로잉 연습을 계속 하는데 이제 잘 안 느는 거죠. 실력이 안 느니까 미술 학원을 갑니다. 그 나이가 이제 33살이었다고 해요. 33살에 학원에 가서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학생들 그 드로잉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혹독한 이제 비판을 받아요. 다들 드로잉에 소질이 없다. 그리고 드로잉이 너무 아이들보다도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실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숙부였던 이 미술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숙부도 너의 그림은 도저히 판매할 수가 없다. 판매할 수 없는 그림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그 방고우도 여러 가지를 해보죠.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모래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모래바람이 들어오면은 모래가 다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래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불 때쯤 캠퍼스로 다시 막는 겁니다. 그걸 막아서 물감에 묻지 않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이제 개발하게 돼요. 물감 튜브를 바로바로 그냥 그 스케치북에 바로 그은 거죠. 그래서 두텁게 물감을 바르는 그런 방고우의 그런 스타일이 거기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모래바람이 불기 전에 빠르게 물감으로 덧칠하고 순식간에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 사실주의나 현실과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 자체를 놓아버리고 자기의 영감대로 물감을 뿌려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그리니까 그림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방고우가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림 그리는 게 너무나 즐겁다. 동생에게 엄청나게 즐거워 라고 했고 그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방고우는 자신이 그 35살 때부터 38살 때까지 그림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대작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38살에 이제 생을 마감을 합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남은 이제 죽기 직전에 보통 이제 방고우가 별로 무명인 채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죽지는 않았다고 해요.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그를 혁신가라고 찬미하는 평론도 나왔고요. 파리에서 화제의 인물로도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파의 대가인 클로드 모네도 이 방고우의 작품이 한 연례 전시회 대표작이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고우는 그때부터 이미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인정을 오랫동안 받지는 못했죠. 그걸 다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샘플링 기간을 거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방황의 시간들을 갖는 게 되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누구나 갖는 방황의 시간들이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방구와 똑같은 그런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황 속에서 자신만의 색을 찾고 개성을 찾아서 방구는 정말 3년 만에 어마어마한 대작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세상에는 되게 많다라고 해요, 저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어느 한 분야에 새로운 다시 낼 수가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림이나 지금 체스나 골프나 이런 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지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창의적인 사상가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매달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 인류는 모든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식을 어떻게 통합할지를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나 추론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서갔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유추하고 종합하는데 탁월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늦가기 천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만의 다양한 분야들을 경험하셨을 거고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들이 쌓여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보와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어느 한 분야에 분명히 활용할 날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요. 지금도 이미 활용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에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